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전 국민의 약 8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임신부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마지막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안전한 연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상황, 경선 막바지에 이른 정치권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주요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이에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와 남욱 변호사의 회계 장부가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민주당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는 4명으로 압축돼 다음 달 5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근무 이력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김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한글날 연휴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고비라며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로 챙긴 배당금 1,208억 원이 정치계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후원금 등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천화동인 1호 명의로 계약된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해선 자신이 직접 계약했고 대법관 딸에게 제공하기 위해 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 용도가 김만배 씨가 설명하시는 용도가 맞습니까? 네. 대법관 아니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냥 모델하우스를 쓰시려고 사신 거예요? 네. 경찰은 이와 함께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당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유 전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유 전 대행 측은 2주 전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였다고 해명했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습득자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유 전 대행의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향후 수사를 검찰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의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의 이사인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동생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장영학 회계사의 측근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동생이 서울중앙지검에 풀려나왔습니다. 김 씨는 현재 화천대유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를 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물론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정관계 로비 정황 등에 대해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형인 김만배 씨가 얘기를 잘 하지 않아 여러 의혹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언론을 통해 처음 얼굴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김모 회계사도 소환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산하에 만들어진 전략사업실은 이익 배분을 비롯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맡은 핵심 부서입니다.
김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 재직 시절 채용된 데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한때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해 정 회계사가 심은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와 함께 사업자 선정과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저도 지금 예습을 보면서 저렇게 의구심을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함 정도 알고요. 검찰은 입사 배경은 물론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에서 회계 장부를 확보해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원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5억 원의 일부인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업체 대표로부터 추가 뇌물 8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1일 김만배 씨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김 씨 주변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 짓고 김 씨에게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와 로비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현재 화천대유에서 일하는 전 성남시 의회 의장 등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 최근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수원지방법원이 부동산 개발업체 대장 PVF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이 씨는 2000년대 후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지구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판결문 안에는 현재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판결문엔 당시 이모 대표와 함께 일하던 정영학 회계사가 로비의 핵심 축으로 표현됩니다. 정 회계사는 최모 전 의장에게 성남시가 민간 개발을 하도록 시의회가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차 구입비 명목으로 성남 지역의 한 체육관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가방에 담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을 건넸다는 구체적 대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원유철 전 의원의 아내 서모 씨를 사회복지 고문으로 채용한 사실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까지 확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회복지 전문가인 서 씨를 채용했다는 게 화천대유 측 설명이지만 채용 배경을 둘러싼 의문의 꼬리표를 떼기엔 너무나 어설픈 해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지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의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의원의 아들과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의 지인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30 의원이 꺼낸 이재명 구속 가능성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캠프에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모레 결전을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 막판, 명락대전을 정점에 치닫게 한 건 이낙연 캠프 소속 30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도 구속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데 관련해 결정적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캠프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제 가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 가정치고는 뭔가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신 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나아가 설 의원이 언급한 캠프 내 결정적 제보 역시 검찰 수사 이상의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논란에 맞대응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캠프도 막연한 상상으로 공격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발끈했습니다. 특히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결정적 제보라 협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하든가 멈추든가 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후보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거티브 대응과 동시에 이재명 캠프는 유시민 이사장이 측면 지원에 나서줘 경선이 끝난 뒤 친문 지지층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 원팀 회복 과제를 안고 있는 송영길 대표 역시 직접 당부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온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마지막 경선 3차 슈퍼위크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두 후보 사이 갈등은 막판까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네 후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10차례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국민의힘 대선 본 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됐습니다.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투톱을 형성한 가운데 30%가 반영된 당원 투표에선 윤 후보가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머지 3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갈아타려고 있어요. 본인은 고발 사주의 윤우진 사건에 지금 걸린 게 26건입니다. 어떻게 그걸 본선에 내보내요, 그 사람을. 유승민 후보가 예상대로 중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안 되신 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전국유체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측 불허였던 본선 진출에 남은 한 자리, 4위는 원희룡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비리를 밝혀내고 집권 후보로서의 토론의 품격을 올리고 정권 교체를 할 원팀으로서 화합하라는 그 역할을 저에게 맡기시고 본경선에 오른 후보들은 한 달 동안 합동 토론과 1대1 맞수 토론을 포함해 10차례 TV 토론에 나섭니다. 본경선에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0%로 껑충 뛰는데 지난달 말까지 입당한 신규 당원까지 55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여론조사 문항에서 후보의 적합도 대신 경쟁력을 묻기로 하면서 문항을 둘러싼 후보들의 기싸움도 다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이제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모레 마무리가 됩니다. 여야의 최종 대선 후보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대선 경선 레이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통과. 그다음에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탈락. 자, 2차 컷오프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됐는데 거의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이긴 하죠.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이 좀 빗나갔어요. 저는 예. 황교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당내에는 최소한 그래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진 당원들이 예. 일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등 싸움은 결국 지지율 2%에서 한 4% 정도의 차이, 그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새로 가입했다고 하는 26만 5천 명의 당원을 예. 당원의 선택을 조금 좀 무시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당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당원이 28만 명인데 굉장히 예.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입한 새로 이준석 현상 이후에 가입한 당원이 2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권리당원이 이 가운데 23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기존 당원하고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비슷하네요. 인원이 많은데 20에서 40대가 한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원들이 볼 때 최근에 이제 거의 마지막 토론회 때 막 뭐 거의 그 뭐랄까 좀 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사주 정치부터 시작해서 상대 후보 사진 찍고 뭐 망치를 갖고 나와서 얘기한다거나 뭐 이러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4강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토론회답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희룡 후보를 좀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입당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아마 1위, 2위를 갖다가 서로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내가 당원들을 새로 얼마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하면서 이제 당원들 지지는 자기가 많이 가져갔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그중에서 젊은 당원들은 다 나한테로 오지 않았을까 이러는데 자 누가 이번에 승기를 잡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발표는 사실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발표되지도 않았고요. 뭐 온갖 설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른바 정보지 형태로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뭐 받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당심도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70%고 당심이 이제 30%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로 보자면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우리가 기존의 여론조사가 다 발표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왔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는 변별력이 잘 안 생겼을 것 같고요. 당원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윤 후보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뭐 윤석열 현상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입한 당원들의 지지도 일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수 당원, 그러니까 고령층, 전통적 지지층을 갖고 있는 보수층 성향이 강한 당원은 아마 윤석열 후보를 조금 더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한쪽으로 확 쏠렸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후보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지금 투표인단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감이 좀 강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불안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각 후보를 바라볼 때 불안감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새로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좀 뚝심 있게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하고 싸웠다고 하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 후보가 다 불안한 요인들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쪽 한쪽으로 확 쏠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가입한 당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강까지는 이런 구도 내에서 움직이겠지만 4강에서 진짜 1등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건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플랜 B로 생각을 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당히 정치 신입생 치고는 엄청나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당에 입당을 했고 바로 이제 정치 행보를 막 이어갔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때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X 파일이 확 등장해서 위기에 처했을 텐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때 막 치고 올라갔는데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로 몰락하고 말았을까 하는 거.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좀 더 분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선거의 공학이라는 게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 것 간단치 같아요.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의 공학의 핵심은 국민들의 심리를 어떻게 읽는 것이냐, 욕망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이제 또 이 4강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을 보면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굉장히 컸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막상 정치에 데뷔하고 난 다음에 잘 모릅니다.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관한 얘기라는 식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안정감 있는 얘기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캠프도 결국 해체하는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리더십도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앞서 제가 전략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의 기존 지지층하고 다른 새로운
결을 가진 지지층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거처럼 계속 극단적인 얘기만 해서는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힌다는 걸 이번에 명백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렇게 가면 본 경선에 올라가서도 또 부정투표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볼썽사납잖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뭐 사주 얘기 막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는 나와가지고 부동산 얘기만 내내 하다가 망치들고 나와가지고 누구를 잡느니 안 잡느니 이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은 좀 불안감도 가지고 불만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이라는 후보 두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좀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라든가 멋진 토론들이 벌어질 거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는데 4파전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 당내 경선은 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 미래를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거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는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정책 가지고 대결하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대결다운 대결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를 집어넣으면 최소한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모레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금 54.9%까지 가 있습니다. 자, 바짝 어떻게든 좀 쫓아가고 싶은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 쪽에서는 좀 초조하긴 한데 이제 남은 표수는 17만 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걸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더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은 위기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가지고 있는데 뺏기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가지고 있는데 뺏어오는 것에 대한 이득이 더 크겠습니까? 상실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정권을 되돌려주거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지지층을 갖고 있는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재명 지지 쪽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지율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투표 인단으로 굳이 말하면 당원이 이제 50% 비율이 반영되잖아요. 본선에서는. 근데 그 50%의 당원이라는 게 5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선거인단이 210만 명이에요. 국민 여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렴해 나간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후보가 돼가지고 대장동 문제 때문에 흔들려서 이낙연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비슷하게 수렴해서 들어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투표인단은 더 지지세가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더 크게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쪽에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거는 대장동 의혹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서 서른 의원의 발언은 이제 구속된다고 치면은 하고 가정법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여파가 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막연한 상상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선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되거나 좀 와전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내통했다 또는 뭐 연관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와전되고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뭐 워딩은 분명히 그랬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유동규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뇌물 또는 뭐 권력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으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을 계속 몰아가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더 통할지 아니면 반발만 더 커질지 어떨까요? 지금 이제 3차
그 슈퍼위크의 선거인단 투표율이 70%가 넘어섰잖아요. 예.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해서 과연 그 판세를 바꿀 수 있겠는가. 양쪽으로 결집하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투표인단은 아마 지지 성향이 이재명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낙연 후보 쪽에 이낙연 캠프 쪽의 대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다 아쉬워요. 아마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몸집 불리고 새 불리기 한다고 해서 일단 친문 주류 세력을 막 다 품어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의 프레임에 지금 휘말려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예. 네거티브 문제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거티브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친일 논란까지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에 대장동 문제 나왔을 때도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 감싸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재명 후보가 좀 얘기를 좀 해주라. 이렇게 나왔으면 훨씬 당원들이 이낙연 후보를 좀 다른 방향으로 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얘기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구속 얘기까지 지금 하는 상황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투표인단이 그렇게 썩 호감을 가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마다 고비고비마다 좀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원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후보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도 원팀으로 섞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화학적 결합으로 끌어낼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아마 장기적으로 정치를 계속한다고 하면 이낙연 후보도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재명 후보도 원팀을 진짜 만들어서 대선까지 진짜 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선거 뭐 본인의 손이 버쩍 들리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이낙연 후보를 잘 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청와대가 엄중히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다. 이 대장동 의혹 사건.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친문 세력의 이제 결집 또는 뭐 이재명 쪽으로 그게 건너가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쪽을 계속 지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들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상 이런 문제에 나서가지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히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왜 그럼 다 딴 집 쳐다보듯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문 대통령이 이게 이재명 후보 불안한데 이낙연 후보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런 입장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일단 대장동 의혹에서 성남시가 애당초 설계를 하면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갖고 나왔어요. 청렴 이행 각서가 있었는데 청렴 이행 각서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회수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성남시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물론 강공 드라이브를 건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것 자체만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 지금 결국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배당 이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분양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른바 화천대유하고 화천대유 관계사라고 하는 천화동인에 있는 사람들 큰 배당 이익을 가져갈 때 이걸 환수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이익을 가져왔을 때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환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품 요구하거나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가서 배당 받은 거 다 되돌려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가서 민사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아마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이것 자체가 대장동 의혹을 뭐 이렇게 일순간에 국면을 전환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아마 국민들도 그걸 장면을 주시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될 때 그때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이냐 예. 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때 잘 설명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직접 돈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이 지사가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기서 이제 청렴 이제 이 서약서가 나름대로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원땅 주인은 강제 수용되고 난 다음에 지금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 고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장 중사는 범행을 저지르고 220일 만에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밤 찍힌 차량 안 블랙박스. 공군 20전투 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의 강제 추행에 고 이해람 중사가 여러 차례 거부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장 중사는 추행 직후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고 이튿날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쫓아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하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고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며 반면 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며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지 140일 만에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권오수 회장이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 씨는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 6일 관련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는 등 최근 들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시 실제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이른바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는 한 차례 기각 후 재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하고 잠적해 검찰이 추적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증권사들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자가 나오고 본사까지 강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제 권오수 회장이나 김건희 씨 소환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 달 초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검찰은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소개해줬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측근 사업가가 지난 2일 구속되면서 윤 전 서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이어 근무 이력 허위 기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초중고교에서의 강의 경력을 허위로 꾸며내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김 씨가 지난 2004년 서울대 강사에 지원하며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김 씨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김 씨의 근무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저 허위 경력,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을 했는데 일단 해당 연도의 근무자 명단에는 없는 걸로. 앞서 김 씨가 해당 이력서에 쓴 한림대 근무 이력 역시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김 씨 측은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2년제인 한림성심대와 4년제인 한림대가 전혀 다른 학교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김 씨가 경력을 세탁해 강사 자리를 얻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서울대학교와 안양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강사를 또 경력 세탁을 해서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합니다.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고요.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위법 사항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김 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측은 김 씨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제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경력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경력으로 해서 강사를 위촉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으면은 그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타 대학 강의 경력이나 그런 거는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 대응 이런 거는 전혀 고려는 안 하시겠네요. 서울대 측은. 네, 고려 안 하죠. 지금 어차피 퇴직한 지가 오래됐고. 한편 윤 전 총장은 결혼 전의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고,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김 씨는 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죠. 앞서 국민대 측이 시효가 지났다며 김 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물론이고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들까지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는 국민대 총장을 고발했는데요. 과연 국민대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글날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6명으로 전날보다 250명 가까이 줄었지만 사흘 연속 2,000명대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는 94일째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비중은 77%에 이르며
수도권이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풍철과 맞물려 한글날 사흘 연휴가 시작돼 인구 이동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이동량을 보면 비수도권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7% 이상 증가하면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 여유를 즐기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14일까지 5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또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 임시 선별검사소 1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철도역 등에 임시 선별진료소 14곳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 치료 범위를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박홍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을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에서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지난달 말 1,517명에서 지금은 3,32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접종률도 높아졌고 한편으로 60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강이 양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만 7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라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 뒤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하며 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을 보고 대상자를 정합니다. 이후 격리 중에는 기존의 자가격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할 경우엔 안심밴드가 채워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탈하는 경우는 그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누가 찾아오는 경우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진은 하루 2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내려 10일째가 되는 날 환자에게 격리 해제를 통보합니다. 이 10일제의 개념은 확진 후 10일이 되겠습니다. 무증상 같은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재택치료를 마치고 3일 뒤에 외부로 반출합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는 화장실과 주방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해 다른 가족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150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이 가운데 100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경산시가 긴급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직원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오는 17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326곳의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부터 10월 11일 월요일까지 인력 담당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예정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구에서도 베트남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래방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베트남 여성이 지난달 20일 처음 확진된 뒤 같은 국적의 지인과 손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7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격상 기준치인 주간 평균 확진자 14명에 근접한 상태고 확진자 가운데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의 감염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는 지난 6월 이후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인구 분포에 비해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천절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가 또 다른 내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로는 이번 한글날 연휴가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공항은 탑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며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제주로, 부산으로 항공편 출발을 앞두고 열 체크를 하는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잠자리 안경을 쓴 아이는 부모 손을 잡고 신이 났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이곳 김포국제공항에는 지난 개천절 연휴 첫날보다 많은 466편 여객기가 오갔습니다. 추석 연휴 감염 우려에 만나지 못한 가족을 이번 연휴에 보러 가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짬을 내 이른바 먹방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추석에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날씨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바다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 생각입니다. 동료들끼리 부산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약속 잡아서 공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막창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비예보로 지난주보다는 덜하더라도 수도권 밖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추석 때부터 연속된 연휴를 즐기러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좀 많이 늘었다는 정도로까지 표현을 하네요. 지난주 비교해서도 그렇대요.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를 고비라고 표현하며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며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접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 끝나고 맞을 예정이에요. 시험이 언젠데요? 20일에 끝나요. 뭐 부모님하고 그 접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맞으시라고 얘기했어요. 백신 접종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전 좀 지켜보다가 맞을 생각이에요. 부작용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지금 2차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서 시험 끝나는 대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저한테 결정권을 주셔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다들 맞는다는 분위기예요. 저는 아직 부작용이 약간 좀 두려워서 조금 더 고민해보려고요. 좀 어렸으면 맞는 게 걱정일 텐데 고등학생은 다 컸으니까 맞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고3 접종 효과를 봤었을 때 16 내지 18세의 감염 예방 효과가 백신으로 인해서 95.8%로 나타난 바 있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효과는 100%로 분석되었습니다. 는 12에서 15세 아이들의 화이자 백신의 mRNA 백신에 대한 안정성은 16세 이상의 아이들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되실 텐데. 네,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맞추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좀 지켜보고 난 후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예약은 아주 늦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맘카페나 이런 데서 그런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아직도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학생의 접종 여부에 따라서 교내 활동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예방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에 가을 나들이 인파도 겹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 9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아청소년들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군요. 혹시 그 나이쯤에 자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접종 대상이 저 아들만 셋인데 3명 다 들어가고요. 3명 다. 예, 큰애가 이제 17살이라 이제 예약해서 이제 예. 이번 달에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둘째, 셋째는 14살, 15살이어서 일단은 이제 10월 18일부터 예약을 하는데 아이들은 뭐 다 접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문가니까 뭐 두말 없이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감염내과에 사는데 안 맞을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뭐 맞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가 주로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기는 예. 한데요. 예. 미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청소년 특히 12에서 17세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랑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더니 입원율이 한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만큼은 이제 델타 변이가 청소년에서도 꽤 이제 그 질병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의 접종을 강화했던 특히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접종을 열심히 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스페인만 해도 80% 육박하고 있고 프랑스도 60%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주된 거는 학교 수업을 정상화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종을 강화하는 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도 접종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임신부 예방 접종을 이제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이 네. 됩니다. 뭐 무엇이든 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만 가만히 있고 병원에 진료만 받으러 다니면 되는 건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나은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수십만 명의 산모들이 예방접종을 한 상황인데요. 예방접종을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예방접종 안 한 경우에 중환자 비율도 높고 사망률도 한 1.7배 정도 늘어나는 그래서 임산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임신부도 지금 코로나19에서는 고위험군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미 이제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미국 CDC에서는 이제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매우 강조를 하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안전성 데이터도 임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 아이한테 주는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출생한 아이들을 보니까 또한 산모에 대한 영향, 뭐 조산이라든지 유산이나 이런 확률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에 집착하다가 위중증 환자 수를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위중증 환자가 이제 그 9월 초, 그러니까 18월 말 9월 초까지 한 45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9월 중순 넘어서 이제 320명대 좀 줄긴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370명대까지 좀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데 연령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그러니까 40에서 50대 위중증 환자는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좀 줄고 있는데 다시 60대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방접종 미접종자에서의 위험성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한지 길어진 분들에서 약간 위중증의 비율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위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스터샷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예. 젊은 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방접종 완료를 빨리 서둘러서 완료해야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총장은 11월 9일부터 단계적인 어떤 일상 회복 시작하겠다라고 날짜에 못을 박았습니다.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일상회복위원회가 총리산하에 이제 다음 주에 구성이 돼서 첫 회의가 아마 13일쯤에 아마 하는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택 치료에 대해서 강조되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의료 체계 준비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있을 거리두기의 개편 방향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상회복을 시킬 건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될지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도 접종자 위주의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접종 완료자 위주의 그런 거리두기 완화 부분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요. 정부의 이런 지침에 맞춰서 우리 의료 체계는 좀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막 시작인데요. 사실 의료 체계 정비라는 게 이제 한두 달 안에 달성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재택 치료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통보가 돼가지고 실제 병원들이 재택 치료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 1, 2주 내에 이제 지자체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병상 확보의 측면이라든지 중환자실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어쨌든 단계적 일상회복이 됐을 때 확진자 범위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료 체계에 대한 정비는 한 달, 두 달 동안 좀 차곡차곡 갖추어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는 어쨌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라는 계획도 짜놓고 있는데 물론 백신을 접종 완료를 못한 사람한테 더 뭐 엄청난 규제가 가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다가 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 이쪽 입장에서 보면 또 차별을 있어서 이게 동료라고 봐야 될지 차별의 논란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패스 자체의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완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이 돼도 위험도성도 줄고 이러지만 미접종자는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입원하는 경우도 높으니까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제 다중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음성인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있어서 미접종자가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정말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검사를 하고 갈 수 있게까지 열어놓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작된 연휴부터 좀 무사히 안전하게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아드님 접종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영업 손실의 80%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손실의 80%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본 사업주로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심의위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수와 보정률 80%를 곱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도 반영됩니다. 그동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액의 100%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부 업주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는 동안에 임대료를 100% 보전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영업을 못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플러스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하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뒤 빠르면 이틀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100% 보상을 요구해온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주변 공터에 흰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카페,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그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영업 제한 철폐하라! 지난 7월부터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철회하라는 게 자영업자들 요구입니다. 10월 15일에 있을 거리두기 발표에 인원 규제와 시간 규제 철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차량 시위 등 방역에 협조하며 시위했지만 번번이 요구가 좌절되면서 이제는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는 15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20일 광화문에서 자영업자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 시위를 열겠다는 겁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어떻게 1년을 넘도록 대화를 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는 아이 달래고 뒤에서 때리는.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는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제한 조치로 입은 손해의 80%를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걸 비판하며 차별 없이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결정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자영업자에게 60%다, 80%다, 온전한 100% 보상이 없는 겁니다. 유흥업소 점주들 역시 1년 5개월 동안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라며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겠다면서 여행업 등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도 밝혔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운 자영업자들의 항의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즉 여행 안전 권역에 합의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의 방역 조치 등을 신뢰하면서 트래블 버블, 즉 여행 안전 권역에 합의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은 사이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양국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의 예방접종 증명서의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는 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 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도 인정됩니다. 이로써 양국 국민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오는 11월 15일부터 개인이든 단체든 여행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확실히 다른 점은 7일간의 격리와 유전자 증폭검사 3회 등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 여행객은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확진 시의 코로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증의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비슷한 협정이 속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입국과 귀국 후 자가격리는 그동안 항공과 여행업계의 발목을 잡던 문제인데 상당히 해결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여행 상품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롯데관광은 최근 스위스 패키지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스페인 등의 단체 여행도 준비 중이고 하나투어 등도 해외 기획 상품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백신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등 국경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해외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이 급증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그동안 사실상 꽉 막혔던 국제선 하늘길을 속속 다시 열며 먹구름을 제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선거 여론조사 업체들이 영세해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들께서 훨씬 더 잘 읽어내셔야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첫째, 조사 시기. 두 번째, 응답자 규모는 맨 처음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여론조사 기간 중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응답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선 여론조사는 그 규모가 최소한 1,000명이 기준입니다. 1,000명을 훨씬 넘는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ARS로 조사한 거는 보수 쪽에, 전화로 조사한 거는 진보 쪽에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ARS 방식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응답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약간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만큼 유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숨겨진 표. 아우,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뭔가 좀 쑥스러워서 또는 좀 꺼리는 게 있어서 표시를 안 한다. 샤이 지지층이 많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 탄핵 쪽으로 워낙 국민 민심이 확 기울었기 때문에 다른 쪽을 지지해도 슬그머니 자기 본심을 내놓지 않을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선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어떤 걸 읽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시면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 갑자기 나타난 회사 말고 정기적으로 늘 내놓는 유명한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거 좋습니다. 선거 때 반짝 등장하는 회사는 조금 편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사, 어떤 신문사랑 함께, 그러니까 방송사, 신문사가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보다는 조사기관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놓는 걸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걸 읽을까 고르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한번 보십시오.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으면 막 섞어 읽으시면 조사 방식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A 회사 거는 A 회사 거대로 지난번 거, 그 지난번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놓고서 보시고, B 회사는 B 회사 거만 놓고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범위 아니면은 1등이다, 2등이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차범위 안에서 늘 그 후보가 앞서 있더라고 하면 약간의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본인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표가 그냥 죽은 표 되느니 이쪽에다 그냥 던져주자. 사표 방지 심리나 밴드웨건 효과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아닐까. 또는 아유, 저 후보는 딱해서 어떻게 저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나오네 하면서 동정심에 자꾸 기울고 있지는 않은가. 본인도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가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해법은 한국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5분에 걸쳐 이루어진 기시다 일본 총리의 첫 국회 연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민국です。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も、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이런 발언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됐습니다. 내용은 지난 1월 스가 전 총리 연설과 똑같지만 양국 관계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듯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一日も早い帰国を実現するべく全力で取り組みます。私自身条件をつけずに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す。
일본 외교의 기축인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계해 중국을 견제해 갈 것이라는 입장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ミサイル防衛能力など防衛力の強化、経済安全保障など新しい時代の課題に果敢に取り組んでいきます。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연설을 통해 아베 스가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 계승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 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배달시킨 가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네, 배달 음식과 더불어 조의금, 따뜻한 위로의 글이 함께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위로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